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엔비디아는 지난 11월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 계획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강화되는 수출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중국 등 수출 금지 국가에서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증가하는 매출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자신하기는 했지만요.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있어 공급망과 시장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선 공급망으로서 중국을 보게 되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한마디 말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죠.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고 마이크론, 인텔 등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공급망 독립을 이루려면 10년에서 20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더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 국가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거든요. 시티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31.4%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핵심 고객이고요.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이 기업의 전체 매출의 22%가량을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특히 중국은 엔비디아의 가장 주된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도 기여도가 큽니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CF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현재 라이선스 요건이 적용되는 제품에서 파생된 중국 및 기타 지역 매출은 지난 몇 분기 동안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엔비디아가 A800이나 H800 같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저성능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해온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발언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 갈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간 관계가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법이겠죠. 엔비디아는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서 젠슨 황 CEO가 공급망 독립에 필요할 것이라 말한 10년에서 20년의 시간도 지금 시작해야 10년에서 20년이지 10년 뒤에 시작하면 2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일이 될 테니 말이죠. 당장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과 베트남인데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엔비디아가 이 두 국가에 직접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디까지나 반도체 설계와 판매만을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이니까요. 이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일본과 베트남에 가서 뭘 하는 거냐고요? 현지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본 정부는 파운드리 산업 육성에 매우 진심인 편입니다. 지난 11월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약 2조 엔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죠. 2021년 11월 통과시켰던 7,740억 엔 예산안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요. 이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9조 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을 정도니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이 예산의 일부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세운 파운드리 합작법인인 라피더스와 TSMC 등에 할당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도 한몫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생태계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줌으로써 일본에서 엔비디아 반도체가 생산되는 시간표를 앞당기게 하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젠슨 황 CEO는 12월 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직접 만났는데요. 일본의 AI 리서치 랩을 세우고 현지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며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젠슨 황 CEO는 5일에 일본에 들른 것에 이어서 곧바로 10일 베트남에도 방문을 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개최한 하노이 반도체 및 AI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베트남의 디자인 센터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미 베트남에 이 5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칩스법에 따라 베트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조하는 기업들에게 5억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존 유퍼 회장을 비롯해 미국 기업 대표들은 이달 초 판민진 베트남 수상과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로서도 베트남에 진출하기에 적기인 셈입니다.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당장 1, 2년 이내에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을 대체할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이제 막 육성되는 단계니 말이죠. 엔비디아의 이런 노력들은 어디까지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중국 리스크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가 아닌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을 흔드는 중인데요. 먼 미래를 기약하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차츰 낮추고 있습니다 라는 말 정도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잖아요. 장기 플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의 실적 타격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계획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상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이란 거대 고객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죠. 엔비디아가 반복적으로 수출 규제안을 우회하는 저성능 반도체를 개발하자 미국 상무부의 지나 레이몬드 장관은 4일 특정한 커트라인에 따라 반도체를 재설계하는 식으로 AI칩을 출시한다면 바로 다음 날에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상무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상무부가 규제안을 내놓으면 그 기준 바로 밑에 걸리는 칩을 설계하는 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미국 정부가 기준을 제시해주면 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괜히 서로 날 세우지 말고 윈윈하자고 손을 내민 겁니다. 상무부는 현재 엔비디아가 설계한 저성능 반도체 3종을 심사하는 중인데 11일 레이몬드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지점은 없는지 스펙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면서도 우리는 엔비디아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이들은 좋은 파트너라고 덧붙였는데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는 중국에 AI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으며 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내뱉었던 위협적인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해진 모습이죠. 미국이 규제하는 AI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성능 칩인데 대부분의 AI 반도체는 상업적 목적에 쓰일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는 3종의 반도체를 포함해 앞으로 엔비디아가 설계할 제품이 상무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이 기업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무부의 기준이 얼마나 깐깐하냐일 텐데요.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반도체 성능 자체가 너무 저하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테니 말이죠. 엔비디아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자국 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